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와룡생 무역지 비연경룡 소문. 여기 소개하는 비룡은 근대 중국 무협소설계에 명성을 떨치는 와룡생 선생의 원작인 비연경룡의 완역 계제이다. 한화일보 지상에 연재됐던 이 비연경룡은 기간된 바 있는 수종의 무협소설이 단순한 내용을 탈피하고 광대무비하고 심오한 내용을 전찰하고 있다. 광활한 중국 대륙을 중형으로 휩쓸고 괄창산과 기련산과의 근 1만 여리를 질주하는 20대 남녀 주인공들의 파란만장하고 신출 기모람은 세속의 범민을 얘기하고 광활한 9만리의 중국 대륙으로 독자를 친히 안내해 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그토록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에 충실을 기하였고 기기묘묘한 수백 종의 수법도 원문을 부기하는 한글로 표기했음을 말해 둔다. 이 한 편의 소설이 독자들에게 한중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되고 이해됨은 물론 번잡한 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더 바람이 없겠다. 제1장 현동안의 사람들. 때는 도화가 만발하는 3월 원광이 강변 현동안에는 복숭아꽃이 야단스럽게 피어 마치 꽃을 놓은 듯 아름답고 봄볕이 따스럽게 내리쬐는 정오는 한가롭기 그지없는 오후였다. 이때 복숭아꽃 가지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는 치맛자락을 가볍게 쉬켜 올린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변을 향하여 걸어 나오는 백의 소녀가 있었다. 희고 우아한 옷을 입은 소녀의 얼굴은 햇빛에 반사되는 복숭아꽃처럼 더욱 아름다우고 사뿐사뿐 걷는 걸음과 영롱한 눈 그리고 날씬한 몸에는 마치 목욕을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이후 강변에 다다른 백의 소녀는 흐르는 강물을 내려오다가 맑은 눈을 천천히 들어 상류를 바라보면서 입가에 생긋이 웃음을 띄웠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복숭아꽃 가지를 꺾어 강물에 던졌다. 그러자 꽃은 삽시간에 급류에 휩쓸려 사라져가며 호련 상류로부터 작은 한 채의 고깃배가 쏜살같이 강변을 향해서 달려온 것이었다. 그 배 위에는 백발이 상성한 노인이 회색 도구를 날리며 뱃머리에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백의 소녀는 배 위의 노인을 바라보며 가벼운 웃음을 지으고 교태로운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소녀가 부르면서 들고 있던 꽃을 강물에 던졌다. 그리고는 땅을 박차며 몸을 공중에 휘날리는가 했을 때는 벌써 또다시 물 위에 떠있는 꽃 위에 두 발을 가볍게 살짝 디뎠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 소녀가 또다시 몸을 날려 노승이 서 있는 뱃머리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소녀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노승은 즐거운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야, 다 큰 처녀가 아직 개구장이 노릇만 하다니 하며 닷을 휙하고 강변으로 던졌다. 노승이 억센 힘에 화살처럼 호흡을 나른다시 나르는 다시 강변에 파묻히자 급류에 떠내려가던 배는 닷줄이 팽팽히 당겨지며 강변에 멈춰졌다. 이때 노승은 두 보자락을 약간 펴는 듯하며 질풍처럼 2장 5, 6척이 넘는 수면을 날아 강변에 가볍게 내렸다. 그러자 백의 소녀도 노승이 뒤를 따라 호공을 날아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공처럼 둥글게 구부리며 웃음소리와 함께 노승 옆에 사뿐히 내렸다. 사부님, 제비가 구름을 듣고 날 때 저희 무궁도 상당히 진전했죠? 허허, 그래, 발전했구나. 그러나 아직은 익숙하지 못하다. 만일 강적의 협공을 받는다면 그 정도의 재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들은 백의 소녀는 노승이 칭찬해 주지 않는 것이 무척 섭섭했다. 더구나 그 정도의 재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불쾌하기까지 했다.
만약 계속해서 그녀를 방관한다면 말괄량이가 되겠군. 이 기회에 그의 야성을 없애서 차후 교육의 지정이 없도록 하리라. 혼자 생각한 노성은 꽃같이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이 우수에 잠긴 듯하고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를 매만진 모습은 마치 어릴 때 그녀의 어머니와 흡사하여 30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었다. 노성은 음성을 부드럽게 낮추며 리마야, 이어 가까이 오너라 하고 다정하게 불렀다. 순간 소녀는 노성의 부드러운 부름에 고개를 들어 노성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이 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노성 앞에 지나치게 재갈을 부린 것을 뉘우쳤다. 배그의 소녀는 노성이 발에 엎드려 사부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소녀가 용서를 배웠다. 노성은 가볍게 소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이마야,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는 다음과 같이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줬다. 현도관 주인 일양자 도장은 곤륜파의 세 장로 중의 한 분이며 분강검법에 천하무쌍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 무공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특별히 그와 약속해서 서로 가르쳐주려고 했다. 그분은 너에게 분강검법을 가르쳐주는 대신 나는 그의 제자에게 시빨라한 장법을 가르쳐주기로 말이다. 네가 차후 무술에 통달하여 적을 무찔쓰게 되거든 부디 네 손으로 온통한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하냐 하고는 말을 잊지 못하고 이에 추억이라도 생각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이었다. 백의 소녀는 스승의 진통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 사부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경솔한 행동은 안 하겠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사부님, 지금 말씀하신 이마의 부모에 대해서 수년 동안 줄곧 이마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저희 부모님을 사부님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군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무슨 원통함을 당했는지 알 길이 없어 마음이 아프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네요. 사부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백의 소녀는 눈에는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소녀의 말을 듣고 있던 노성은 천천히 눈을 뜨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이야기는 차후 적당한 시기에 말할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열심히 일왕자 사숙에게 분강검법을 배워. 그때였다. 갑자기 복숭아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숲속에서 푸른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풍채가 우아하고 당당한 소년이 오솔길을 걸어 나온 것을 노성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 소년은 노성 가까이 와서 허리를 굽혀 공손히 전하며 저희 사부님께서 등인 사백님이 오늘 오실 것이라고 이곳까지 나가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오나 사백께서 이미 오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승이 말했다. 고맙군. 그러나 우리 리마가 3개월 동안 기관에서 폐를 끼쳐 자네 사부의 소견과 자네의 무공념에 큰 시장을 주었을 텐데 마중까지 나오다니. 소녀는 황망해. 하림사회는 총명이 절정하며 또 등인 사백님의 무학절기를 이어받아 삼회의 장르는 무한한 서광의 빛입니다마는 제자는 천성이 우둔하여 3개월 동안 하림사회야 무공을 연마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도리어 폐라고 말씀하시니 몸들 곳이 없습니다. 백의 소녀는 자기를 칭찬해주는 소년의 말을 듣고 방금 상심하였던 마음이 얼음이 녹듯 녹아버렸다. 소녀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들어 정답게 소년을 응시했으나 소년은 공손히 서 있을 뿐 소년을 바라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노성의 머리에는 무엇인가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재작년 리마가 그를 한번 보고 항상 현동원에 오기를 원한 것은 아름다운 복숭아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청의 소년 때문이었군. 그런데 청의 소년은 본체가 하나니. 여기까지 생각한 노성은 순간 자기 스스로가 지나간 옛일, 즉 어릴 때 사랑이라는 풍파로 황폐한 산골에 백골로 뒹굴 뻔한 일과 천만 다행히도 가인을 기인을 만나 위기를 면하여 쟁쟁한 무공을 펴는 것 등을 회고하면서
악몽을 치른 듯 오늘까지도 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초연한 마음으로 20년 동안이나 부처님을 모시고 고학을 했어도 밤중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때마다 불현듯 그녀가 놈들의 손에 숨이 끊어질 듯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것을 부탁하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복수한다는 결심이 더욱 새로워지기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이 말을 다시 어머니 뒤를 받게 하여 일생의 원한을 풀게 된다면 나는 구천에 있는 그니 어머니를 무슨 면목으로 대할 것인가. 노승은 이마에 정렬에 붙는 듯한 아름다운 눈동자와 채웅이의 손을 번갈아 보며 이랑자가 제자를 삼는 이 소녀는 실로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미만을 못 본 채 하는 이 소녀는 과연 기남자로군 하고 생각을 했다. 이렇듯 노승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청의 소녀는 또 공손히 전하며 저희 사부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백님께서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는 독촉에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행은 현도관으로 향했다. 세 사람이 몸을 돌려 서너 걸음을 갔을까 말까 했을 때 돌연 어디선가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날카롭고 또 처참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고 뒤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아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외침 소리는 갈수록 점점 가까이 들리고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는 쇠붙이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때 청의 소녀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이 현도관 밖의 원강 강변에는 지금까지 싸움이 없었던 조용한 곳으로 어떤 풍파도 없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강변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강도가 나타나 장사 치료해주려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봐야지. 마음으로 생각해낸 청의 소녀는 즉시 걸음을 들여 강변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리마는 망설임 없이 청의 소년의 뒤를 쫓아가며 양사형 같이 가요! 하고 외쳤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청의 소녀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백의 소녀의 귀여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띄었다. 바로 그때이다. 잡불이 무성하게 고진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거한이 한 자리에 장검을 두고 뛰어나오고 그 뒤를 두 노인이 거한을 쫓아 달려나왔다. 그들은 쏜살같이 두 사람 사이에 오자 먼저 쫓아온 노인의 손을 번쩍 들어 단검을 던졌다. 던져진 단검은 허공을 가리며 한 줄기 은빛이 번쩍하며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오던 거한이 칼에 꽂힌 채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오다가 청의 소년과 백의 소년을 발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하여 빨리 현도관 주인을 뒤쫓아 달려온 두 노인이 네 개의 손에서 노도와 같은 손바람이 일시에 다다랐다. 그러자 거한의 몸은 7~8층이나 높이 솟았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한의 코와 입 그리고 귀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나고 손바람이 거센 힘은 주위에 있는 복숭아나무까지 부러뜨려 사방에 복숭아꽃이 흩어져 흡사 꽃비가 내리는 듯했다. 청의 소녀는 두 노인들이 손바람이 억셈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무시무시한 장법이었다. 그러나 피를 쏟으며 쓰러진 거한이 현동한 주인을 다급하게 부르는 것은 틀림없이 사부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자 쓰러진 거한의 위기를 구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순간 청의 소녀는 앞뒤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동시에 몸을 날려 두 노인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 거한은 이미 그들 노인이 수리검과 억센 장풍으로 치명타를 입어 더 이상 피하거나 대적할 수 없게 되어 시체와 같았다. 그런 시기에 청의 소년이 두 노인 앞을 가로막고 가자 두 노인은 청의 소년을 향하여 일제히 협공하려고 했다. 이 청의 소년은 이름을 양몽환이라 부르는 현도관 주인 이랑자의 제자이다. 이랑자는 곤륜파 세 장녀 중의 한 사람으로 분강공법과 천강장으로 무술기에서 명성을 떨치는 사람으로서 양몽환은 12년 동안이나 이랑자 스라에서 곤륜파의 절학인 무술을 그대로 이어받은 소녀였다. 양몽환은 두 노인이 험상궂은 얼굴을 똑똑히 보는 척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두 노인이 거의 같은 50대의 늙은이에 대해 억세고 놀라운 손바람을 무궁무진하게 불어일으키는 위력도 그렇거니와 생긴 모습도 기이했다.
동쪽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노인은 눈은 삼각형으로 찢어지고 눈썹은 팔짱이며 음침한 얼굴은 반은 희고 반은 검은데다 머리카락이 세치 이상이나 되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늙은이요. 서쪽에 서 있는 노인은 얼굴은 비록 하얀 편이나 혈색이 없어 흰 종이저걸 보는 듯 창백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귀신이 연상케 했다. 더구나 턱에 염소 수염처럼 대롱거리는 노란 수염이 두껍거렸다. 두 노인이 입은 옷도 무릎까지 덮는 두루마기를 걸쳤고 맨발에 집진을 신고 서 있는 형상이 보면 볼수록 우명스럽게만 보이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이한 그 늙은이 앞에 양몽원이 가로막고 버티고 서자 이때까지 양몽원이 뒤에서 서 있던 하림은 그들이 합세하여 협공이 오리라는 두려움보다 그들이 생김새에 눈을 하는 비명과 함께 양몽원이 품으로 쓰러지듯 파고들었다. 이때 흑백 얼굴이 긴 늙은이가 양몽원과 하림을 비웃듯이 말했다. 야, 이 벌레 같은 작은 놈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현도관중이가 무슨 관계라도 있단 말이냐? 쓱 내 앞을 비켜서지 못할까? 하고 외치는 것이다. 그러나 양몽원의 눈치는 빠르고 예민하다. 비록 남루하고 누추한 옷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귀인은 무술기에서의 명성이 높은 도적이 아니면 무술기를 휩쓸고 다니는 건달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손빠른 정도로서 상대방의 세력을 정확히 단정할 수도 없고 더구나 과격한 행동을 하여 그들과 대적한다 하더라도 2대1의 승부는 기대할 수 없었다. 도저히 적수가 아니었다. 양몽원은 여기까지 생각하다면 우선 말을 걸어 시간을 끌어오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사부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도 늦지는 않다. 양몽원은 이와 같이 결심하고 옆에 있는 백의소녀 하림에게 낮은 음성으로 인사해 빨리 가서 사부님과 사백님을 모셔와요. 하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양몽원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낸 후 몸을 날려 현도관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자 양몽원은 후계를 향하여 정중하게 절하고 후배는 현도관 주인의 제자입니다. 두 노 선배님의 기존 성명은 누구이신지 후배는 저희 사부님에게 고하여 두 손님을 맞을까 합니다.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자 두 개는 양몽원이 정체와 마음을 한듯 껄껄 웃었다. 그리고 흑백 얼굴이 개인이 맹수하듯 싸늘한 표정을 지며 너희 야근기의 속을 내가 아니야. 작은 놈의 개가 이만저만이 아니군. 내 놈은 현도관 주인 일양자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겁내고 놀래서 도망이라도 갈 줄 아는 모양이지만 하고 저쪽에 서 있는 종이같이 흰 얼굴이기에 그냥 뭐라고 있어. 그따위야 상대하지 말고 속히 물건부터 손에 놓고 봅시다. 말을 하자마자 땅에 떨어져 있는 기환을 향하여 덮치는 것이다. 순간 양만이 머릿속에는 쓰러진 거한의 품에 귀정품이 들어있다는 것과 이 두 귀인은 그 귀정품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양모는 수영이 겨우 붙어있는 거한에게 달려드는 귀인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피가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야! 양모는 비법 중의 비법인 청강장법에서 행강제도의 한 수로 공력을 운영하며 개인의 가슴을 겨누고 일거일 가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어느 사이인가 일개간 양모한이 몸을 반대 방향으로 5, 6초이나 높이 날렸다. 상상 이외로 강한 공격을 당한 개인은 양모한의 일격에서 서너 걸음 비틀거려 간신히 몸의 중심을 잡고 섰다. 한편 양모한은 너무 높이 뛰었다가 내리는 바람에 발을 헛디딜 뻔했으나 꿋꿋이 땅을 밟고 섰다. 그리고 재빨리 중상을 내미쳐 쓰러져 있는 거한을 바라봤다. 그러나 거한은 전신이 상체를 무릅쓰고 어느 틈인가 개인을 펴요. 기에다시피 몇 걸음 움직이고 있으나 그의 코와 입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두 개는 양모한이 못을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냉소하며 또다시 좌우에서 맹렬히 협공을 가해하는 것이었다. 네가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놈 아직 이 큰아버지의 성질을 네가 모르는 모양이지만 원망을 하지 마라. 휘협하며 양모한의 몸을 겨누고 노려보는 것이다. 양모한은 두 개인이 위협하는 소리를 들으며 협공에 올 때는 언제든지 방어하고 공격하려는 자세로 버티고 서 있긴 하였다. 그러나 방금 행강 제도의 비법으로도 끄덕하지 않는 개인에게 어딘가 모르게 위협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숨길 수는 없었다. 또한 자기의 모습이 날카롭고 하더라도 두 개인이 합사하여 공격해온다면 필경 위태로운 사태가 벌어지자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쓰러져 코와 입으로 피를 쏟고 있는 거한이 몸에 지니고 있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귀중품을 가진 거한이 달려오며 현대관 주인을 빨리 하던 말을 미루어봐 그 귀중품이 현동관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으려고 확신했다. 양모한은 일단 결심하고 생사를 결정한다면 두려움이 것이 없었다. 위용을 쓰고 두 발을 뒤돌아 휙 펼치며
몸에 있는 힘을 모아 개인을 향해 일걸 가르는 바로 그 순간이다. 돌은 일간의 짤막한 목소리 들렸다. 하나야, 빨리 물러서라. 목숨 어르신이냐. 순간 양모하는 그것이 사부님의 소리를 알고 재빨리 발동시키는 기력을 회사하여 연청 18분의 신복으로 급히 아랫배의 진기를 축해올려 허공을 수주며 휙 하고 한 바퀴 돌아 뒤로 날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모하니 신복도 빨라 화살처럼 빨랐으나 그보다 더 빠른 공격이 있을 줄이야 꿈에 들 알았어야. 한재구의 강한 힘이 전신을 휘감는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양모하니 몸은 줄거진 여처럼 훌훌 나르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듯 아찔하며 정신이 그만하다. 그리고 얼마 후 양모하니 몸은 황홀하고 신비한 속으로 빠지는 듯 나른해지며 향기가 진동하는 요람 속에서 따스한 숨기로 누가 가슴을 눌러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양모하니 두 개인을 향해 이걸 가르는 찰나. 그래서 그보다 한순간 빨랐던 개인들이 합세하는 손바람이 양모하를 향하고 허공을 뚫을 바로 그 시간에 도화가 만발한 나무 뒤에서부터 개인들이 손바람보다 더 강한 손바람을 일으켜 개인들이 손바람을 막으면서 사부님과 도사가 두 손을 휘두르며 동시에 벽공 잡력을 일으켰다. 그러자 개인들이 합세해 일으킨 손바람과 허공에서 맞부딪혀 주위를 산산조각이 나버리자 사번 금세 도화구가 꽃잎으로 꽃밭을 이루어나다. 얼마 후 도사와 사부님이 다가와 아직 빌틀거리는 두 개인 앞에 쑥뚝 섰다. 현도관의 주인 일양전은 사랑하는 제자 양모를 보고 상처가 대단치 않음을 확인한 후 두 개인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희 천남 쌍사가 우리 현도관은 서로 범한 일이 없이 지내왔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곳에 와서 무례한 행동을 하냐. 더구나 악독하고 더러운 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제자까지 상처를 입었으니 오랫동안 칼을 씻고 무술에게 시시비비를 불만한 나로 하여금 다시 칼을 들고 싸움에 나서는 것이냐 하고 대성 일갈했다. 이를 좀 천남쌍사라 불리는 두 늙은 개인이 미처 대답할 바를 몰라 오물오물할 때 거의 시체와 다름없이 숨만 붙어있던 피투성이 거하니 갑자기 큰 소리를 외쳤다. 사모님 이 장진도를 하고 말을 마저 마치지 못했을 때 어느 틈인가 흰 종이장 같은 늙은 개인이 던진 수리검이 거한의 등과 가슴을 꿰뚫고 말하다. 순간 마침내 수년간이나 내공이 강력한 공력으로 몸을 닦은 거한도 9시 단검에 숨을 거뒀고 말할 것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